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찌르고 들어와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을 후벼 팠다. 타닥타닥. 마른 집단이 불길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거친 눈보라 소리와 뒤섞여 고막을 때렸다. 이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기름병을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붉은 화마가 굶주린 짐승처럼 낡은 오두막의 기둥을 타고 순식간에 천장으로 치솟아 올랐다. 뜨거운 열기가 얼어붙은 뺨을 때렸지만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만 갔다. 문 밖에서는 사나운 바람 소리에 섞여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묵직하고 규칙적인 눈 밟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하나도 둘도 아닌 적어도 5명은 좋게 될 법한 자객들의 발소리였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흐릿해지는 정신을 다잡았다. 이곳이 나의 무덤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낮게 읊조리며 품속에서 어미가 남긴 옥비녀를 꺼내 불타는 아궁이 앞에 던져놓았다. 오두막의 문창호지가 찢어질 듯 펄럭이더니 검은 그림자가 문 밖을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안에 인기척이 있다. 단숨에 끝내야 한다. 굵고 거친 사내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다. 서영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미리 봐두었던 부엌 바닥에 썩은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렸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흙내음이 훅 끼쳐왔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 냄새가 유일한 생명의 동아줄이었다. 그녀가 몸을 비집고 구멍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감과 동시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오두막의 문이 박살나며 자객들이 들이닥쳤다. 서영은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머리 위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심장 박동과 맞물려 요동쳤다. 불길이 너무 거세다. 놈은 어디 있나? 당황한 자객의 외침이 들려왔고 곧이어 무언가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서영은 좁고 어두운 개구멍을 통해 오두막 뒤편의 벼랑 아래로 기어 나왔다. 밖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맨발에 감긴 집시는 이미 닳아 없어져 날카로운 돌부리와 얼음 조각이 발바닥을 찢어 놓았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녀는 피 묻은 발자국이 눈에 덮여 사라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향해 내달렸다. 차가운 눈송이가 속눈썹에 달라붙어 시야를 가렸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그녀의 의지를 시험하듯 사지 마디마디를 옥죄어 왔다. 그러나 그녀를 움직이는 것은 생존 본능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시뻘건 분노였다. 3년 전 화려했던 궁궐에서 쫓겨나 이 북쪽 변방의 유배지로 끌려오던 그날의 치욕이 눈보라보다 더 차갑게 그녀의 심장을 찔러왔다. 네 어미는 부정한 여인이다. 왕실의 핏줄을 더럽힌 죄, 죽어 마땅하다. 좌의정 김대감이 차가운 비웃음을 머금고 내뱉었던 그 말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서영의 어머니 숙빈 한씨는 누구보다 왕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던 여인이었다. 그러나 김대감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어머니의 출신 성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모함했고 결국에는 독살이라는 비열한 수단으로 그녀를 제거했다.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그 밤 어린 서영은 문틈으로 김대감이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짓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하지만 왕은 그들의 관계에 눈과 귀가 멀어 사랑했던 여인의 죽음을 외면했고 하나뿐인 딸인 서영마저 부정함의 씨앗이라며 내쳤다. 궁에서 쫓겨나던 날 서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다. 그저 주먹을 꽉 쥐고 맹세했을 뿐이다. 반드시 살아남아 이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겠노라고. 발이 헛디뎌 가파른 경사면을 굴러떨어졌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옷자락을 찢고 살갗을 긁어댔다. 쿵 하는 충격과 함께 멈춰 선 곳은 얼어붙은 계곡의 바닥이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서영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저 위쪽 오두막에서는 이제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쳐 올라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자객들은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그녀가 죽었다고 확신할 것이다. 어머니가 남긴 옥비녀가 불에 타 그을린 채 발견된다면 세상은 옹주 이서영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기록할 것이다. 그래, 이서영은 오늘 밤 죽었다. 그녀는 눈물이 얼어붙어 딱딱해진 뺨을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이제 나약하고 힘없는 옹주는 세상에 없다. 오직 복수만을 위해 숨쉬는 이름 없는 귀신만이 남았을 뿐이다. 추위가 서서히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시작된 무감각함은 팔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조여왔다. 졸음이 쏟아졌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고통도 원한도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눈앞에 어머니의 따뜻했던 미소가 아른거렸다. 서영아, 우리 아가. 춥지? 이리 오렴. 어머니가 팔을 벌려 그녀를 안아주는 듯한 환각이 보였다. 서영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눈바람뿐이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여기서 쓰러지면 김대감과 그 일당들이 축배를 들며 비웃을 것이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 속에 박힌 손톱이 뒤집어지도록 땅을 긁으며 몸을 일으켰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놈들의 목줄을 끊어놓아야 한다. 그때였다. 거센 바람 소리 사이로 딸랑거리는 미세한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환청인가 싶어 고개를 흔들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일렁였다. 그것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깊은 산속을 은밀하게 이동하는 상단의 행렬이었다. 국경을 넘어 밀무역을 하는 자들이 분명했다. 서영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든 아니면 도움을 청해 목숨을 부지하든 어차피 죽음 아니면 삶이라는 도박이었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비틀거리는 다리를 옮겼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마른 기침만을 토해내며 행렬의 앞을 가로막았다. 멈추시오. 앞에 무언가 있소. 횃불을 든 사내가 소리쳤다. 행렬이 멈추고 거친 인상의 사내들이 칼을 뽑아들고 다가왔다. 횃불의 불빛이 서영의 창백하고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비췄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귀신인가? 산짐승인가? 사내 중 하나가 침을 뱉으며 칼을 겨눴다. 서영은 그 칼끝을 똑바로 응시하며 갈라진 입술을 열었다. 나를 한양으로 데려가 주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위엄이 서려 있었다. 사내들은 어이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며 비웃었다. 다 죽어가는 계집이 미쳤나 보군. 베어버리고 길을 재촉하자. 그때 행렬의 중앙에 있던 가마의 문이 열리며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칼을 거두거라. 비단 옷을 입은 눈매가 매서운 노인이 가마에서 내려와 서영에게 다가왔다. 그는 조선 팔도의 상권을 쥐고 흔든다는 거상 박회수였다. 그는 서영의 남루한 행색을 훑어보다가 그녀의 목에 걸린 옷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놀이개를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것은 왕실의 여인들만이 지닐 수 있는 문양이 새겨진 귀한 물건이었다. 박회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여인은 평범한 산골 안악이 아니다.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고귀함을 품고 있었다. 목숨을 구걸하는 눈빛이 아니구나. 박회수가 흥미롭다는 듯 말했다. 서영은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버티고 서서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구걸이 아닙니다. 거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거래라? 가진 것 하나 없는 거지가 무슨 거래를 한단 말이냐? 박회수의 되물음에 서영은 쥐어짜듯 말을 이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대주께서 평생 만져보지 못할 부와 권력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저는 갚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주변의 사내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박회수는 달랐다. 그는 장사치 특유의 감각으로
그녀가 숨기고 있는 가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 여인은 급지 않은 복권, 아니, 어쩌면 나라를 뒤흔들 태풍의 눈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척추를 타고 흘렀다. 재미있군. 이름이 무엇이냐? 박회수의 질문에 서영은 잠시 망설였다. 이제 더 이상 왕의 딸 이서영은 없다. 그녀는 오두막과 함께 타버린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떠올렸다. 밤하늘에 차갑게 떠있는 구름 뒤에 숨어 세상을 내려다보는 저 달처럼. 명월, 민뇌, 명월이라 하옵니다. 그녀는 피 섞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박회수는 껄껄 웃으며 사내들에게 손짓했다. 수레에 태워라. 한양까지 가는 길에 죽지 않게 잘 보살피거라. 내 큰 투자가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서영은 긴장이 풀리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사내들이 그녀를 집마차 위로 거칠게 들어 올렸지만 그녀는 어렴풋이 느꼈다. 덜컹거리는 수레바퀴 소리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한편 불타는 오두막 앞에서는 자객들의 우두머리가 재가 된 잿더미 속을 뒤지고 있었다.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숫덩이 사이에서 반쯤 녹아내린 옥비녀가 발견되었다. 여기 있습니다. 놈이 지니고 있던 비녀입니다. 부하의 보고에 우두머리는 비녀를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펴보았다. 왕실의 문양이 선명했다. 시체는 불타 재가 되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지만 이 비녀야말로 그녀가 죽었다는 확실한 증표였다. 우두머리는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끝났다. 이제 김대감께 옹주의 부고를 전하고 포상을 받는 일만 남았구나.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불타버린 폐허를 뒤로하고 산을 내려갔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증인처럼 서서 매서운 눈보라를 맞고 있었다. 멀어지는 자객들의 횃불을 보며 서영은 의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집마차의 흔들림에 맞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앞으로의 계획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양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어떻게 힘을 키워야 할지. 김대감의 권력은 견고한 성과도 같을 것이다. 전공법으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다면 성벽 아래에 굴을 파고 기둥을 갉아먹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한다. 상인의 길, 그것은 그녀에게 낯선 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돈은 권력보다 더 깊숙이 침투하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며 때로는 칼보다 더 날카롭게 적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으니까. 눈보라가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눈 덮인 산맥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은 서영에게 더 이상 희망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로 물들 미래를 예고하는 붉은 깃발이었다. 그녀는 집마차 구석에 웅크린 채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찢어지고 피멍이 든 손바닥. 이제 이 손으로 비단이나 붓 대신 돈과 정보를 움킬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 손으로 김대감의 목을 조르는 날 비로소 편안히 눈을 감으리라. 수레바퀴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눈길을 헤치고 나아갔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옹주. 아니 상인 명월의 이야기는 그렇게 차가운 눈밭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은 아직 알지 못했다. 버림받은 공주가 어떤 괴물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지를. 바람이 불어와 그녀가 흘린 핏자국을 하얀 눈으로 덮어버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양의 유기전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삶의 열기로 끌어올랐다. 짐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상인들의 호객소리, 수레바퀴가 돌바닥을 긁는 소음이 뒤섞여 거대한 파도처럼 넘실거렸다. 그 소란스러운 시장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3층 목조 건물의 꼭대기층에는 기이할 정도의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최고급 흑단으로 짜인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내려다보는 여인, 명월이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그녀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눈보라 속에서 떨던 나약한 옹주는 사라지고 조선 팔도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 냉철한 거상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가 입은 짙은 남색 비단 치마는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머리에 꽂은 빛이 뒷꽂이는 서늘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명월은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찻잔을 들어 올렸다. 찻잔 속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그녀의 눈동자는 저 아래 개미떼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을 쫓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 사이를 오가는 돈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행수 어른, 서쪽 나루터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그녀의 신복이자 호위무사인 무영이 들어왔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거리에서 자라 눈치가 빠르고 칼솜씨가 일품인 사내였다. 박회수가 그녀에게 붙여준 가장 믿을 수 있는 칼이자 방패였다. 명월은 시선을 창밖에서 거두지 않은 채 찻잔을 내려놓았다. 말해보거라. 김대감의 쌀 배들은 어찌 되었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위엄은 듣는 이를 절로 긴장하게 만들었다. 무영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예상대로입니다. 삼남 지방의 가뭄을 핑계로 매점매석하여 한양의 쌀값을 폭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포나루의 창고 절반이 김대감 일가의 명의로 된 허수아비 상단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명월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탐욕은 그들의 가장 큰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지.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주판을 끌어당겼다. 타닥, 타닥, 주판알 튕기는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우리는 반대로 간다. 북방 무역로를 통해 들여온 잡곡들을 내일 아침부터 시세의 절반 가격에 푼다. 백성들이 김대감의 쌀을 쳐다보지도 않게 만들어라. 무영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상단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행수 어른, 지금껏 모은 자금의 3할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명월은 주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검고 서늘했다. 돈을 잃는 것은 다시 벌면 그만이다. 하지만 민심을 얻는 것은 천금을 주고도 사지 못해. 게다가 김대감이 창고에 쌓아둔 쌀이 썩어 문드러질 때 그가 입을 타격은 우리의 손해와 비할 바가 아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혹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대감의 자금줄을 말려 비틀어 버릴 작정이었다. 권력이라는 거목도 뿌리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말라 죽기 마련이다. 3년간 그녀는 박회수의 밑에서 상수를 배우며 뼈저리게 깨달았다. 세상은 칼보다 돈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을 지배하는 자가 비로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당장 준비시키겠습니다. 무영이 물러가려 할 때 아래층에서 와장창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월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호랑이를 잡으려 덫을 놓았더니 승냥이 새끼가 먼저 냄새를 맡고 왔구나. 계단을 쿵쿵거리며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어디 있느냐? 천안 장사치 계집 주제에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냄새를 풍기는 사내가 들이닥쳤다. 화려한 비단옷에 금으로 장식된 각근을 맨 그는 김대감의 외아들 김정호였다. 아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온갖 폐악질을 일삼는 한양의 소문난 난봉꾼.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명월을 노려보았다. 방안을 가득 채우는 그의 불쾌한 기운에도 명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여유롭게 찻잔의 세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다. 귀한 분께서 누추한 상단에는 어인 발걸음이십니까? 기별이라도 주셨으면 마중을 나갔을 터인데. 김정호는 명월의 태연한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명월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찻잔에 물이 튀어 명월의 소매를 적셨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다. 내년이 감히 마포 나루의 인부들을 매수해 내 물건 하역을 막았다지? 네가 죽고 싶어 환장한 개로구나. 정호가 고함을 질렀다. 명월은 소매에 묻은 물기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정호의 눈과 마주쳤다. 순간 정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천한 상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을 발 아래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기이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도련님,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인부들은 정당한 품격을 주는 곳에서 일할 뿐입니다. 도련님의 하인들이 임금을 체불하고 매질까지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것부터 단속하시는 게 순서가 아닐는지요. 이 건방진년이. 정호가 손을 들어 명월의 뺨을 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목은 허공에서 멈췄다. 어느새 그림자처럼 나타난 무영이 정호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다. 놓거라, 이놈이 미쳤느냐. 내가 누군지 알고. 정호가 발악했지만 무영의 손아귀 힘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명월이 손짓하자 무영은 정호를 거칠게 밀어냈다.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난 정호는 씩씩거리며 옷매무새를 고쳤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명월은 그런 그를 보며 속으로 싸늘하게 비웃었다. 내 아비의 잔인함은 닮았으되 치밀함은 반도 닮지 못했구나. 어리석은 놈. 도련님, 화를 가라앉히시지요. 이곳은 싸움판이 아닙니다. 명월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달랬다. 듣자 하니 도련님께서 청나라 사신들에게 진상할 최고급 인삼을 구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인 좌의정 대감께서 그 일로 노심초사하신다죠? 정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극비리에 진행되던 일이었다. 만약 기한 내에 인삼을 구하지 못하면 김대감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은 물론 조정 내 입지까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네가 그것을 얻지 않으냐?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명월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서랍에서 두툼한 장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바닥에서 돈 냄새와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도는 법이지요. 명월은 장부를 펼쳐 정호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최상급 고려인삼의 확보 내역과 보관 장소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저희 명월 상단이 이번 가을 개성의 인삼밭 수확량을 전량 매입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원하신다면 시중 가격으로 넘겨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부와 명월을 번갈아 보았다. 지금 인삼은 금보다 귀했다. 다른 상단들은 부르는 게 값이라며 배짱을 튕기는데 시중 가격이라니? 이것은 횡재나 다름없었다. 의심 많은 정호였지만 눈앞의 이익과 급박한 상황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꿍꿍이가 무엇이냐? 네가 자선 사업가라도 된다는 말이냐? 정호가 의심스런 눈초리로 물었다. 명월은 부채를 펼쳐 입가를 가리며 웃었다. 장사치가 어찌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다만 저도 대감댁과 좋은 인연을 맺고 싶을 뿐입니다. 앞으로 저희 상단이 관청의 물품 납품권을 얻는데 도련님께서 힘을 좀 써주신다면 이 정도 호의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것은 미끼였다. 달콤하고 치명적인 독이 발린 미끼. 정호는 탐욕에 눈이 멀어 덥석 그 미끼를 물었다. 좋다, 내 약조하마. 인삼만 넘겨준다면 납품권 따위야 식은 죽먹기지. 명월은 즉시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럼 여기에 수결해 주시지요. 물건은 오늘 밤 안으로 대감댁 창고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호는 계약서의 내용을 대충 훑어보고는 거침없이 붓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꿈에도 몰랐다. 그 계약서의 뒷면,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에는 대금 지급이 3일이라도 늦어질 시 김대감 가문의 전라도 땅 문서를 담보로 잡는다는 내용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명월은 이미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할 환전상들을
모두 매수하여 정호가 제때 돈을 융통하지 못하도록 손을 써둔 상태였다. 계약을 마친 정호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다. 하하하, 운이 좋은 날이구나. 아버님께 칭찬받을 일만 남았어. 그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멀어지자 명월은 싸늘하게 식은 표정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김정호라는 이름 위를 스쳐 지나갔다. 칭찬이 아니라 곡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명월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계약서를 촛불에 비추어 보았다. 불빛에 비친 종이 뒤로 3년 전 불타던 오두막의 환영이 어른거렸다. 그녀의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무영아, 명월이 불렀다. 예, 행수 어른, 이 계약서를 관아에 공증받아라. 그리고 오늘 밤 인삼을 보낼 때 괴짝 하나를 더 실어 보내거라. 무영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어떤 괴짝을 말씀이십니까? 명월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다 타담한 그을린 나무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다. 바로 3년 전 그녀가 불을 질렀던 오두막의 문지방 조각이었다. 이것을 넣어라. 그리고 겉면에 이렇게 적거라. 잊혀진 빚을 받으러 온 자가 보내는 첫 번째 이자라고. 무영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홀로 남은 명월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시장은 더욱 시끄러워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창틀에 기대어 먼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 어딘가에 어머니의 억울한 혼이 떠돌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놈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 것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는 고통을 맛보게 해줄 것입니다. 상단 아래 거리에서 김정호가 자신의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며 가마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명월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맺힌 정호의 모습은 이미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을 울렸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마치 다가올 파국을 알리는 조종될 소리처럼 슬프고도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명월은 천천히 뒤를 돌아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이제 그림자 상단의 주인이 움직일 시간이었다. 밤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한양의 밤거리는 스산하기 그지없었다. 짙은 먹구름이 달빛마저 삼켜버린 어둠 속에서 빗물은 처마 끝을 타고 흘러내려 마치 검은 눈물처럼 바닥을 적셨다. 궁궐의 침전에서는 왕의 거친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어이들은 핏기가 사라진 왕의 안색을 보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오늘 밤을 넘기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오자 대전 내관은 황급히 주위를 살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시각 명월 상단의 은밀한 뒷방에서는 이서영이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꾸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상단 행수의 옷을 벗어던지고 붉은색 비단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입은 기생의 차림을 하고 있었다. 짙은 분으로 얼굴의 핏기를 감추고 눈꼬리에 붉은 연지를 찍어 요염함을 더했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서슬퍼런 칼날처럼 차가웠다. 행수어른, 정말 직접 가시겠습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무영이 초조한 기색으로 물었다. 그는 서영에게 건네받은 짧은 단검을 소매 속에 숨기며 그녀를 만류하려 했다. 서영은 머리에 가채를 올리고 비녀를 꽂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 오늘 밤 김대감이 주최하는 비밀연회에서 영모의 결의가 이루어진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그들이 작성할 연판장이 담긴 붉은 비단 주머니. 그것만이 놈들의 숨통을 끊을 유일한 증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김대감은 치밀한 자였다. 그는 결코 증거를 남기지 않기로 유명했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세자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꼭두각시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동참하는 대신들의 약점을 쥐고 결속을 다질 확실한 담보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연판장이었다. 서영은 무영을 대동하고 종로 뒷골목의 가장 은밀한 요정, 화월루로 향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고 거리에는 인적조차 드물었다. 화월루의 입구는 이미 김대감의 사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서영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매수해둔 화월루의 행수 기생에게 신호를 보냈다. 새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가야금 솜씨가 일품이라 대감님들의 흥을 돋우기에 제격일 것입니다. 행수 기생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문지기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영을 훑어보았으나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내보이는 가야금과 얌전한 태도의 길을 터주었다. 무영은 악공으로 위장하여 그녀의 뒤를 따랐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서영의 심장은 겉옷 위로 튀어나올 듯 거세게 요동쳤다. 발자국 하나하나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가장 깊숙한 별채, 청운각의 문이 열리자 덥고 습한 공기와 함께 독한 술 냄새가 확 끼쳐왔다. 방 안에는 김대감을 필두로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 조정의 실세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탐욕이 기이하게 뒤섞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탁자 위에는 서영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붉은 비단 주머니가 놓여 있었다. 그 주머니의 입구는 금실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곁에는 붉은 인주가 묻은 붓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이미 서명이 끝난 것이다. 서영은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조신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다. 딩, 디딩, 청아한 가야금 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흐르자 김대감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비웠다. 이로써 우리의 대업은 시작된 것이요. 내일 조회가 열리면 병조가 궁궐을 에워싸고 우리는 왕의 유언을 조작하여 세자를 폐위시킬 것이요. 김대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병조판서가 비열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걱정 마십시오. 이미 궁궐 수비대장은 우리 사람으로 교체해 두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서영은 연주에 집중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새겼다. 분노가 치밀어 손끝이 떨려왔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술이 몇 순배 더 돌고 좌중의 경계심이 느슨해질 때를 노려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술 기운이 오른 대감들 중 하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틈을 타 서영은 미리 준비해온 수면 가루를 손톱 밑에 숨겼다. 그녀는 술병을 들고 김대감에게 다가갔다. 대감님,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고왔다. 김대감은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잔을 내밀었다. 서영은 술을 따르는 척하며 소매를 이용해 교묘하게 가루를 술잔에 섞어 넣으려 했다. 그 순간 김대감의 곁을 지키고 있던 호위무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3년 전 오두막을 습격했던 자객들의 우두머리, 흥랑이었다. 짐승 같은 감각을 지닌 그는 서영의 미세한 손놀림을 놓치지 않았다. 멈춰라. 흥랑의 고함 소리가 벼락처럼 방 안을 울렸다. 동시에 그가 찬 칼이 번개같이 뽑혀나와 서영의 목을 겨눴다. 내년 수상하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술에 취해 있던 대감들도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다. 서영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들켰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 그녀는 찰나의 순간 결단을 내렸다. 변명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 그녀는 들고 있던 술병을 흥랑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지금이다. 그녀의 외침과 함께 뒤에서 대기하던 무영이 악기 속에 숨겨둔 연막탄을 바닥에 내리꽂았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흰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잡아라, 첩자다. 김대감의 비명 섞인 고함이 들려왔다. 아비규환의 혼란 속에서 서영은 바닥을 기어 탁자 위로 손을 뻗었다. 손끝에 차가운 비단 주머니에 감촉이 닿았다. 그녀는 주머니를 낚아채 품에 넣고 창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뒤이어 무영도 칼을 휘둘러 흥랑의 앞길을 막으며 창문으로 몸을 날렸다. 2층 높이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발목이 시큰거렸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서영은 진흙탕을 구르며 일어나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전연 잡아라. 살려보내면 안 된다. 라는 흥랑의 살기 어린 외침이 들려왔다. 추격전은 빗속의 미로와 같은 골목길에서 벌어졌다. 흥랑과 그의 부하들은 훈련된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쫓아왔다. 책, 어둠을 가르고 날아온 표창이 서영의 귓가를 스치고 담장에 박혔다. 이쪽입니다. 무영이 서영의 앞을 가로막으며 쫓아오는 자객들에게 칼을 휘둘렀다. 챙, 빗속에서 불꽃이 튀었다. 무영의 실력은 출중했지만 수정 열쇠는 어쩔 수 없었다. 행수 어른 먼저 가십시오. 제가 막겠습니다. 무영이 피를 흘리며 소리쳤다. 서영은 망설였다. 그를 두고 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품속의 붉은 주머니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어머니의 원한도 억울한 백성들의 고통도 헛수고가 된다. 살아서 만나자, 반드시. 서영은 이를 악물고 무영을 뒤로 한 채 좁은 샛길로 몸을 돌렸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폐가 찢어질 것 같았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높은 담벼락을 마주했다. 뒤에서는 흥랑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서영은 담벼락 옆에 쌓여있는 낡은 나무 상자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상자를 밟고 담 위로 뛰어올랐다. 기와 지장이 미끄러워 발을 헛디딜 뻔했지만 손톱이 깨지도록 기와 틈을 움켜쥐고 버텼다. 담 너머는 낭떠러지와 연결된 깊은 수로였다. 검은 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다. 거기까지다. 담 아래에 도착한 흥랑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화를 겨눴다. 네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구나. 죽은 줄 알았던 옹주마마께서 귀신이 되어 돌아오셨군. 흥랑은 그녀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다. 서영은 담장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비소를 날렸다. 기억해라. 내가 돌아온 것은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함이다. 그녀는 주저없이 칠흑 같은 수로 아래로 몸을 던졌다. 핑 하는 소리와 함께 흥랑이 쏜 화살이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꿰뚫었지만 이미 그녀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풍덩 하는 물소리만이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았다. 급류에 휩쓸려 몸이 바위에 부딪히고 물을 들이켰지만 서영은 품속의 붉은 주머니만은 놓지 않았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허우적거렸다. 얼마나 떠내려갔을까. 서영은 강가 얕은 곳의 갈대숲에 걸려 간신히 또시로 기어 올라왔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을 확인했다. 젖었지만 무사히 남아있는 붉은 주머니. 그녀는 젖은 주머니를 열어 그 안의 문서를 확인했다. 김대감을 비롯한 역적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연판장. 그리고 세자를 폐위시키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밀서였다. 서영은 빗물에 젖은 문서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번개가 쳤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갈대밭 속에 쓰러져 누웠다. 멀리서 새벽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이 문서는 김대감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그녀의 머릿속에는 홀로 남아 싸우고 있을 무영의 걱정이 밀려왔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알아챈 흥랑이 김대감에게 보고할 것이 분명했다. 이제 싸움은 암투가 아닌 전면전이 될 것이다. 서영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쉬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해가 뜨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 반격을 준비해야 했다. 젖은 옷을 짜내고 머리를 다시 묶은 서영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3년 전 쫓겨나던 밤의 눈보라가 두려움이었다면 오늘 밤의 폭우는 그녀를 강하게 만드는 담금질이었다. 그녀는 붉은 주머니를 허리춤에 단단히 묶고 어둠이 거치지 않은 한양의 거리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자신의 상단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이 나라에서 김대감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아직 김대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강직한 신하 사헌부 대사원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진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그 그림자는 거인처럼 길게 늘어져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역전의 서막은 올랐고 붉은 비단 주머니는 이제 폭탄이 되어 터질 준비를 마쳤다. 궁궐의 정전인 근정전 앞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왕의 쾌유를 빈다는 명목으로 열린 연회였지만 그 화려한 비단 장막 뒤에는 시퍼런 칼날 같은 살기가 숨겨져 있었다. 만조백관이 도열해 있는 가운데 상석에 앉은 왕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창백한 안색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옆 좌회전 김대감은 붉은 관복을 입고 오만하게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상소문을 만지작거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병약한 왕을 압박하여 세자의 대리청정을 거두고 폐위시키는 교지를 받아낼 참이었다. 궁궐 밖에는 이미 그가 장악한 병조의 군사들이 겹겹이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으니 누구도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전하, 신 김자점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뢰옵니다. 김대감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세자는 그 성정이 포악하고 덕이 부족하여 종묘사직을 이을 자질이 없사옵니다. 이에 신들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쿵, 쿵, 쿵. 육중한 근정전의 정문인 근정문 밖에서 거대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예고 없는 소음의 관리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굳게 닫혀있던 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쏟아지는 햇살을 등지고 한 인형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눈부신 역광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상인 명월의 것이 아니었다. 짙은 자색 당의의 금박으로 새겨진 화려한 봉황 문양, 머리에는 왕실의 여인만이 할 수 있는 떨잠이 꽂혀 있었다. 바람이 불어 옷자락이 펄럭이자 숨 막히는 위험이 좌중을 압도했다. 누구냐? 감히 어전 회의에 무단으로 침입하다니. 호위 대장이 칼을 뽑으며 앞을 막아섰다. 그러나 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어로유로의 중앙을 걸어왔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김대감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3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었어야만 했던 그 얼굴이었다. 이럴 수가. 김대감의 입에서 신음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서영은 호위대장의 칼끝을 맨손으로 밀어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다. 물러거라. 나는 이 나라의 옹주 이서영이다. 아버님을 뵙으러 왔는데 누가 내 앞길을 막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병약한 왕의 흐린 눈동자마저 번쩍 뜨이게 만들었다. 서영이라니. 내 딸 서영이가 살아있단 말이냐? 왕이 떨리는 손을 뻗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죽은 옹주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관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대감은 재빨리 정신을 수습하고 고함을 쳤다. 저것은 요물이다.
3년 전 화재로 죽은 옹주를 사칭하는 미천한 계집이다. 당장 저 요망한 것을 베어라. 그의 말이 떨어지자 사병들이 서영을 향해 달려들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서영에 뒤따라 들어오던 사헌부, 대사헌과 무장한 감찰 궁녀들이 사병들을 막아섰다. 멈추시오. 옹주마마의 신원은 사헌부에서 이미 확인했소. 대사헌의 엄숙한 선언에 사병들은 주춤거리며 물러났다. 서영은 김대감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좌의정, 당신이 보낸 자객들이 오두막을 태우던 날, 나는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아 지옥을 기어 올라왔소. 바로 오늘 당신의 그 추악한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 김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증거가 있느냐? 미천한 어미의 피를 받은 내년의 말을 누가 믿어준단 말이냐? 나는 충심으로 나라를 걱정했을 뿐이다. 그는 끝까지 발뺌하며 자신의 세력을 믿고 있었다. 아직 조정의 절반은 그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김대감의 눈치를 보며 서영을 역적으로 몰아가려는 기세였다. 서영은 품속에서 지난밤 목숨을 걸고 지켜낸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여기 당신이 역모를 꾸미며 작성한 연판장과 밀서가 있소. 세자를 폐위시키고 왕권을 유린하려 했던 당신들의 더러운 이름들이 똑똑히 적혀 있지. 장내가 술렁거렸다. 김대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급히 눈짓을 보내 흥랑에게 신호를 보냈다. 어전이든 뭐든 상관없었다. 저 주머니를 없애고 입을 막아야 했다. 관료들 틈에 숨어있던 흥랑이 단검을 꺼내 서영의 등 뒤로 소리 없이 쇄도했다. 죽어라, 챙강.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흥랑의 단검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피에 젖은 옷을 입은 무영이 비틀거리면서도 흥랑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지난밤 수로에서의 격전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짐승처럼 살아있었다. 행수 어른, 아니, 옹주마마께는 손가락 하나 댈 수 없다. 무영은 피를 토하면서도 칼을 놓지 않았다. 그 틈을 타 대사원의 신호로 금군들이 들이닥쳐 흥랑과 김대감의 사병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근정전들은 칼과 창이 부딪히는 전장이 되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서영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또 하나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들라하라. 그녀의 명령에 국문 밖에서 포박된 사내가 질질 끌려 들어왔다. 바로 김대감의 아들 김정호였다. 그는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범벅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아버님, 살려주세요. 제발. 김대감은 눈을 의심했다. 자신의 아들이 왜 저 꼴을 하고 있는가? 서영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아들이 내 상단과 맺은 계약서요.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군량미를 빼돌리고 심지어 역모 자금의 출처까지 낱낱이 자백했소. 서영이 던진 장부들이 김대감의 발치에 흩어졌다. 이 못난 놈이. 김대감은 분노에 차 아들에게 손찌검하려 했지만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아들의 자백은 결정타였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연판장에 서명했던 대신들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죽여주시옵소서 전하를 외치며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견고해 보이던 김대감의 철옹성은 내부에서부터, 그것도 자신의 핏줄과 탐욕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서영이 바친 밀서를 읽어 내려갔다. 종이를 쥔 왕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김자점. 내 놈이 감히 짐을 능멸하고 종사를 뒤엎으려 했단 말이냐. 왕의 분노 섞인 호통이 근정전을 울렸다. 여봐라. 대역죄인 김자점과 그 일당을 당장 하옥하라. 내 친히 국문하여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금군들이 김대감을 포박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서영을 향해 악을 썼다. 이 서영, 내년이 이 나라를 망칠 것이다. 천한 피는 속일 수 없어.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의 저주 섞인 비명은 멀어지는 발소리와 함께 사라져갔다. 뜰에 남은 것은 역적들의 벗겨진 신발과 흩어진 종이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백관들의 침묵뿐이었다. 서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가 휘청거렸다. 무영이 급히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고생했다. 무영아. 서영은 피투성이가 된 무영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시선은 단상 위의 왕에게로 향했다. 3년 만에 마주하는 아버지. 왕은 비틀거리며 단상을 내려와 서영에게 다가왔다. 늙고 병든 아비의 눈에는 회한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영아, 미안하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네 어미를 지키지 못하고 너마저 사지로 내몰았구나. 왕은 서영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서영은 잡힌 손을 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3년 전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전하, 용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어미와 고통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부디 성군이 되시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그것만이 죗값을 씻는 길입니다.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자가 다가와 서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누님 고맙습니다. 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서영은 세자의 어깨를 다독였다. 저하, 강건해지셔야 합니다. 권력은 칼 위에 핀 꽃과 같아서 잠시만 방심하면 시들거나 베이고 맙니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간신을 경계하십시오. 그것은 그녀가 상인으로 살며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하늘을 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궁궐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의 끝, 진실은 밝혀졌고 악은 처단되었다. 그러나 서영은 궁궐의 화려한 단청을 바라보며 묘한 허무함을 느꼈다. 복수는 끝났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 불타버린 오두막의 재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고 그녀의 손에는 상처와 굳은 살만이 남았다. 이제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무영이 물었다. 서영은 궁궐의 높은 담장 너머 시끌벅적한 저잣거리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은 적막한 구중궁궐이 아니었다. 가자.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아직 우리 상단에는 처리해야 할 장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않으냐. 서영은 화려한 당의를 벗어던지고 다시금 명월의 눈빛을 되찾았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근정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왕과 세자가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백성들의 삶 속으로, 치열한 장사판으로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3년 전 쫓겨날 때와는 달랐다. 지금 그녀의 등 뒤에는 수군거림이나 비웃음이 아닌 경애와 존경의 시선들이 꽂히고 있었다. 문 밖으로 나서는 그녀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복수의 쾌감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한양의 하늘에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았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동강물이 풀리며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잣거리의 버드나무 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 봄바람에 살랑거렸다. 3년 전 그토록 매섭게 몰아치던 눈보라와 피비린내 나는 암투는 마치 전생의 기억인 양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명월 상단의 본거지는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특산물들이 창고에 가득 쌓이고 짐꾼들의 흥겨운 노동요가 담장을 넘어 거리에 울려 퍼졌다. 이제 명월 상단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하소연을 하러 오고 배고픈 이들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 가는 한양의 또 다른 관아관이이자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서영은 집무실 창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봄바람을 맞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한 비밀 장부가 아닌 빈민 구제소를 설립하기 위한 설계도와 곡식 지원 내역서가 놓여 있었다. 행수 어른,
북촌의 김진사 댁에서 보낸 서신입니다. 상단의 집사가 공손하게 서신을 건넸다.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서신을 받아들었다. 과거 그녀를 멸시하던 양반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명월 상당과의 거래를 트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김자점 일파의 빈자리를 서영은 상생상성이라는 새로운 질서로 채워가고 있었다. 그녀는 붓을 들어 답신을 써 내려갔다. 먹이 화선지에 스며드는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과거에는 칼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지. 허나 지금 보니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국 쌀과 배, 그리고 진심이 담긴 신의 덕구나. 서영의 혼잣말의 곁에서 차를 따르던 무영이 빙그레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전투 때 얻은 흉터가 훈장처럼 남아 있었지만 표정만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칼은 녹슬지만 덕더운 갈수록 빛이 나는 법이라 배웠습니다. 행수 어른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기치 않은 손님이 상단을 찾았다. 허름한 선비 복장을 하고 갓을 깊게 눌렀었지만 그 걸음걸이에서 배어나오는 기품은 감출 수 없었다. 서영은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려 했다. 쉬, 앉거라. 오늘은 왕세자가 아니라 그저 세상을 배우고픈 일개 유생으로 온 것이다. 세자는 서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제법 군주의 위엄이 서려 있었지만 누이인 서영 앞에서는 어리광 섞인 편안함이 묻어났다. 누님, 조정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김대감이 사라지니 또 다른 파벌들이 이권을 두고 다투더군요. 때로는 머리가 지끈거려 누님처럼 다 버리고 장사나 하며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자가 투덜거리며 차를 들이켰다. 서영은 따뜻한 눈길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저하, 장사판이나 조정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상인은 이문을 남기기 위해 다투고 신하는 명분을 남기기 위해 다투지요. 허나 상인이 고객을 속이면 결국 망하듯 군주가 백성을 속이면 나라가 망하는 이치는 같습니다. 서영은 창밖에 북적이는 시장통을 가리켰다. 저들을 보십시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땀방울 속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저하께서 지키셔야 할 것은 고고한 명분이 아니라 바로 저들의 땀 냄새 나는 삶입니다. 세자는 서영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시장을 내려다보았다. 누님의 말씀 패부 깊숙이 새기겠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면 흉년이든 호남 지방에 세금을 감면하는 교지부터 내려야겠습니다. 세자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배웅하며 서영은 그가 성군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피로 얼룩졌던 왕실에도 비로소 봄이 오고 있었다. 며칠 뒤 서영은 무영과 함께 긴 여정을 떠났다. 목적지는 북쪽 변방. 3년 전 그녀가 죽음을 위장하고 도망쳐 나왔던 그 유배지였다.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진 탓인지 풍경이 다르게 보였다. 황량하기만 했던 산길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바람은 시원하게 땀을 식혀주었다. 며칠을 꼬박 걸어 도착한 산 중턱. 불에 타검게 그을렸던 오두막터는 세월의 흐름 속에 많이 변해 있었다. 무성하게 자란 잡풀들이 잿더미를 덮어주었고 무너진 기둥 사이로는 다람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흉물스러웠던 폐허가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고 있었다. 서영은 오두막터 한가운데 섰다. 그때의 매캐한 연기 냄새와 절박했던 공포는 사라지고 고요한 산새 소리만이 그녀를 반겼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술병을 꺼내 땅에 뿌렸다. 어머니 서영이가 왔습니다. 춥고 무서웠던 이곳을 이제야 다시 찾았네요. 서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무영은 한 발 뒤로 물러나 그녀가 어머니와 오롯이 대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서영은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어루만졌다. 어머니의 원한은 갚았습니다. 그들을 벌주었고 세상의 진실을 알렸습니다.
허나 복수가 끝나고 나니 알겠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요. 그때 서영의 눈에 기이한 것이 들어왔다. 불타버려 숯덩이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오두막 뒤편의 늙은 매화나무 가지에서 붉은 꽃망울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화마를 견디고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뒤 피어난 붉은 매화 홍매였다. 그 꽃은 마치 어머니의 환생인 듯 혹은 서영 자신의 불굴의 의지인 듯 처연하고도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보십시오. 무영아, 다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서 꽃이 피었다. 서영이 감격에 겨워 말했다. 무영이 다가와 그 꽃을 바라보며 나직이 답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기에 향기가 더욱 짙은 법입니다. 마치 행수 어른처럼 말입니다. 두 사람은 붉은 매화 아래서 한참을 머물렀다. 떨어지는 꽃잎이 서영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것은 어머니가 보내는 작별의 인사 같았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 같았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 서영은 무영에게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고 싶으냐? 너도 이제는 네 삶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원한다면 좋은 처자를 찾아 혼인도 하고 무관으로 출세할 길도 열어주마. 무영은 묵묵히 고삐를 잡고 걷다가 서영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올곧았다. 제 삶은 3년 전 눈보라 속에서 아기 씨를 업고 뛰던 그날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주인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저 곁에 머물며 당신이 만드실 세상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서영은 가슴 한구석이 리태지는 것을 느꼈다. 굳이 연모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목숨을 건 신뢰와 세월이 쌓아 올린 마음은 이미 사랑 그 이상이었다. 서영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평생 내 곁에서 잔소리나 실컷 듣거라. 셈이 틀리면 밥도 안 줄 테니 각오하고.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김자점은 유배지인 절에고도 위리 안치된 곳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의 아들 정호 역시 노비가 되어 거리를 떠돌다 객사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씁쓸한 결말이었다. 반면 명월 상단은 조선을 넘어 청나라와 외국까지 명성을 떨치는 거대 상단으로 성장했다. 서영은 조선의 대상다산이라 불리며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명월 상단의 안채에서는 조촐한 술자리가 벌어졌다. 머리에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린 박회수 대행수와 무영 그리고 서영이 화로를 사이에 두고 둘러앉아 있었다. 방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정겨웠다. 허허, 그때 눈밭에서 다 죽어가던 처자가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내 평생 최고의 투자는 역시 자네였어. 늙은 박회수가 껄껄 웃으며 술잔을 비웠다. 서영은 붉어진 얼굴로 웃으며 그의 잔을 채워주었다. 영감님의 욕심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 은혜는 저승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무영이 잘 구워진 군밤을 까서 서영의 앞에 놓아주었다. 서영은 군밤을 호호 불며 창문을 열었다. 10여 년 전 그날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눈은 차갑지 않았다.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이불처럼 따스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서영은 눈 내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짧았고 용서는 어려웠지만 길고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았다. 버림받은 공주였기에 겪어야 했던 고통은 그녀를 단단한 보석으로 다듬어준 숫돌이었다. 행수 어른,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무영의 물음에 서영은 창문을 닫고 따뜻한 방 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많은 식솔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의 실체였다. 서영은 술잔을 들어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좋다는 생각을 했다.
매화는 추위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향기는 봄이 와야 비로소 멀리 퍼지는 법이지. 우리의 봄은 이제부터가 아니겠느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눈 내리는 밤의 정적을 깨고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버림받았던 옹주 이서영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는 역사책 한 구석에 상인 명월이라는 이름으로 짧게 기록되겠지만 그녀가 피워낸 삶의 향기는 오래도록 백성들의 가슴 속에 전설처럼 남을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겨울은 결코 봄을 막을 수 없다는 진리와 함께 매화가 다시 피는 그날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